이번 중간선거에서 뉴욕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4가지 안건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팰리세이드 파크를 비롯해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곳곳에서 많은 한인 후보들과 친한파 정치인들이 당선패를 거머쥐었습니다. 중간선거 최종 결과에서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깨지면서 해당 부진에 관하여 공화당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니콜이 지난 9월에 허리케인 이언을 이어서 다시 한번 플로리다 동부 해안에 걸쳐 상륙했습니다. 노동부가 미국 소비자 물가가 10월 한 달 동안 전월 대비 0.4%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하며 고공행진하던 인플레이션 속도를 줄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쇼크와 물가 급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유럽 각국 시민들이 파업과 시위에 나서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의 제7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우려를 포하며 한미일 정상의 대북 공조를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뉴욕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에서 4가지 안건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뉴욕시와 주는 통과된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 전역에 붙여진 2022년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채권 발행법에 대한 시행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 뉴욕시 유권자 81%가 찬성하고 주 전역 유권자 중 60%가 이에 동의하면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총 42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특정 환경 프로젝트와 정책에 돌입합니다. 뉴욕시 헌장 서문에 가치 진수를 추가하는 안건 역시 가결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뉴욕 시민을 위한 정의와 형평성 촉진을 위한 구조, 제도와 법률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문구를 헌장 서문에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뉴욕시 유권자 72.3%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인종형평성 사무국을 설립하고 매년 인종형평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뉴욕시 헌장을 개정하고 2년마다 시 전체와 기관별 특정 인종평등 계획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에도 69.8%의 시민들이 찬성해 해당 사업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뉴욕시에서 실제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해 저소득층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과 보육, 교통, 식비 등의 구체적인 제안을 마련한다는 내용 역시 81%의 시민이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는 시는 주택, 보육, 식재료, 구매와 교통을 포함한 필수 항목의 비용을 조사해 해당 수치를 정량화하고 이를 매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한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팰리세이드 파크를 비롯해 주 전체 한인 인구의 60%가 거주하고 있는 버긴 카운티 곳곳에서 많은 한인 후보들과 친한파 정치인들이 중간선거에 후보로 올랐고 또 당선패를 거머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 전합니다. 먼저 북동부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하는 연방하원 5선거구에서 4선에 도전하는 자시카 타이머 의원이 득표율 54.3%를 기록해 44.8%를 받은 공화당 프랭크 팔로타 후보의 도전을 이겨냈습니다. 버겐 카운티장 선거에서는 현직 민주당의 제임스 테데스코 카운티장이 득표율 55.2%로 44.8%에 그친 토드 켈리과 이어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사상 최초로 한인끼리 맞붙은 시장 선거에서 주민들은 폴 김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의원에는 1,460표를 획득한 제이슨 김 민주당 후보와
1,430표를 획득한 마이클 비에트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원윤 유봉 후보는 아쉽게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현진 레베라리, 앤서니 환킴, 윌리엄 킴 등 3명의 한인 후보들이 각각 1,185표, 1,075표, 890표를 획득하며 줄줄이 당선됐습니다. 이어 포틀리 시의원에 출마한 피터서 후보가 무려 5,692표를 받으며 당선을 거머쥐었고 레오니아 교육위원회선 아이삭 박 후보가 1,399표를, 데마레스트 교육위원회선 제니퍼 최 후보가 879표를 획득해 경쟁자 없이 무난히 올라갔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에서는 민주당의 크리스 킴 후보가 메라니 사이먼 후보와 나란히 이름을 올렸으며 잉그루드 클립스 교육위원회는 수잔 박 후보와 앤드류 금 후보가 경쟁자 없이 무난히 승리했습니다. 노우드 교육위원회는 율리 줄리 리 후보가 969표를 획득해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꿰었고 테나플라이 시의원 자리에는 데니얼 박 후보가 3,065표를 획득해 무난히 올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간선거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깨졌습니다. 중간선거의 부진에 공화당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중간선거 최종 승자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패자는 도널드 트럼프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첫 임기 중간선거에서 큰 패배를 경험했던 것과 달리 선전한 반면 트럼프는 경합주에서 나쁜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를 자신이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로 가는 전초전으로 되기를 바랬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펜실베니아 상원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돌아갔습니다. 프랑스 주요 언론 매체 르몽드는 이에 대해 공화당에게 나쁜 소식이라고 평가하고 트럼프 정당의 기대와 달리 붉은 물결은 떠오르지 않을 것 같다며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보다 3% 오르긴 했지만 당선 확률은 15.2%로 공화당 대선 주자 2명보다 낮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8일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기대했던 레드웨이브, 즉 공화당 압승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예상을 넘어선 선전을 했고 상원 선거 결과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경기부양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낮은 실업률과 꾸준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시장이 안정됐고 가계 자산 등 경제 지표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높은 물가와 금리가 그 효과를 상쇄하면서 유권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물가, 고유가 대응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대 7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니콜이 오늘 새벽 플로리다 동부 해안에 걸쳐 상륙했습니다. 허리케인 니콜은 생성 당시 이름이 붙여지지 않을 정도로 세력이 약했으나 플로리다로 접근하면서 1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됐습니다. 홍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날 밤부터 플로리다 해안가는 이미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이 불며 당국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니콜이 베로비치 남부 플로리다 동부 해안에 걸쳐 상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허리케인 이언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인 플로리다주는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바짝 긴장했습니다. 북대서양 바하마에서 생성된 니콜은 순간 최대 풍속이 70마일에 달했으며 중심부로부터 반경 643km 이내에 강한 돌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니콜은 폭풍에서 허리케인으로 발전해 어제 오후 플로리다에 상륙했으며 10일엔 조지아 남부로 11일에는 캐롤라이나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은 허리케인 니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는 않지만 해당 일대를 통과함에 따라 황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0.5에서 2인치가량의 강수량이 예상되며 특히 뉴욕시 북쪽과 서쪽엔 국지적 홍수가 예보됐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는 최대 시속 45마일 이상의 동풍이 예고돼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비는 토요일 이른 아침에 그칠 예정이며 당일은 70도에 육박하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엔 대체로 화창하지만 최고 기온이 4에서 50도로 갑자기 떨어지겠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0월 한 달 동안 전월 대비 0.4% 올랐으며 12개월 누적으로는 7.7% 상승했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던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운용에서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7.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이후 최소폭 상승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9%를 하회했습니다. 전달에 비한 상승률은 0.4%로 역시 전문가 전망치 0.6%보다 낮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9월보다 0.3%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원 CPI 역시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근원 CPI 상승률은 지난 9월 6.6%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바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하락세를 보이던 에너지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지만 식탁 물가의 급등세는 약간 수그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1.8%, 전년 동월보다 17.6% 각각 올랐고 이중 휘발유는 전월보다 4.0%, 전년 동월보다 17.5% 각각 급등했습니다. 식료품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0.9% 치솟았으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6%로 9월보다 약간 내려갔습니다. 주거 비용은 여전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CPI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거 비용은 전월보다 0.8% 올라 1990년 8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6.9%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고차와 의료비가 진정세로 보인 덕분에 근원 CPI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노동부는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 급등세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오늘 발표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연준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CPI 수치가 발표된 후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많아졌으며 최종금리가 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기준 연 물가 오름세는 6월 9.1%까지 치솟아 40년 전인 1981년 11월 이래 가장 높았다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진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쇼크와 물가 급등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유럽 각국은 시민들이 시위와 파업에 나섰습니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불만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 9일 수도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주요 도시에서 양대 노조 소속 근로자 수천 명이 고물가에 항의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일 파업에 돌입하고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북부 테살로니키에서는 행진 중 시위대 일부가 경찰을 향해 화염병과 돌을 던졌고 경찰이 최루탄과 섬광탄으로 대응하는 등 충돌이 발생했으며 일부 시민들이 무더기 체포됐습니다. 이날 파업으로 인근 섬을 오가는 페리는 물론 상당수 항공편과 선박 운항이 줄줄이 취소되고 아테네에서는 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정부기관과 국공립학교도 문을 닫았고 병원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같은 날 벨기에에서도 3대 노조가 올 들어 네 번째 대규모 파업을 벌여 브뤼셀 국제공항의 항공편 60%가량이 취소되고 대중교통도 최소한으로 운영됐습니다. 유럽 내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파업과 시위가 예고됐습니다. 프랑스는 예고한 대로 현지 시각 10일 교통부문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대적 파업을 벌였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화물 운송업체들이 오는 14일 파업을 예고했고 앞서 영국에서는 철도, 우체국, 통신사, 항만, 환경미화원 등 공공부문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계속된 가운데 지난 9일 간호사들이 연말쯤 중환자실, 응급실, 암병동을 위한 최소 인력을 제외하고 노조 106년 역사상 최대 규모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본격 접어들면서 갈수록 불만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백악관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과 전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이를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 언론들은 이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미일 정상의 대북 공조를 일제히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음 주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묻자 그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고 우리의 우려는 현실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더불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것을 우려한다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위협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 속에서 한국과 일본 정상과 양자, 3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안 순방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예고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이번 한미일 3자 회담은 3자 관계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간선거가 예상외로 박빙으로 흘러가는 만큼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올지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상원 결과는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조지아주의 결선일인 다음 달 6일에야 가시화할 전망입니다. 하원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주들의 우편 투표 개표까지 끝나는 수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직 결과를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공화당은 많은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며 많은 주에서 여전히 개표되고 있는 우편 투표는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며 이 투표 용지를 세는데도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 어떤 당이 최종 승리할지는 조지아주와 네바다주, 애리조나주가 관건일 전망입니다. 또 다른 접전주로 꼽혔던 위스콘신주는 공화당 현직인 론 존슨 의원이 승리하면서 세 곳으로 압축됐습니다. 중간선거에서 한 달 전 이미 사망한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 32번 지역구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토니 델루카 후보가 85% 이상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돼 재임에 성공했습니다. 델루카의 경쟁 상대였던 녹색당 후보의 득표율은 14%에 그쳤습니다. 델루카는 1983년부터 해당 지역구에서 39년 동안 하원의원을 지내며 최장수 의원 타이틀을 보유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림프종에 걸려 투병하다 지난달 9일 8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거 전 후보가 사망했지만 투표 용지에는 변함없이 델루카의 이름이 실렸습니다. 델루카가 오랜 기간 지역구를 대표해온 만큼 다수의 유권자가 익숙한 이름에 그대로 투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델루카의 당선으로 해당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뉴저지주 상원 소위원회는 주정부의 주요 문서를 영어 외에 한국어와 중국어, 아랍어, 인도어, 폴란드어 등 15개 소수계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결해 주 상원 예산위원회로 송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뉴저지에서는 1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정부의 주요 문서와 양식은 영어로만 작성돼 제공됨으로써 소수계 주민들의 주정부 정보 접근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일부 부처나 기관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스페인어에 국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안은 주지사의 최종 서명 후 90일 안에 주정부의 각 부처는 주요 문서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는 시행 계획을 발표해야 하고 2년마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로 103주년을 맞는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내일 12시 30분부터 맨하탄에서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맨하탄 재향군인의 날 퍼레이드는 전 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내일 5에비뉴 26스트리트부터 47스트리트까지 2만 명 이상의 행진 행렬과 함께 280개 이상의 부대가 150개 이상의 차량과 수레 등을 끌고 행진에 참여합니다.
주최기관인 미 참전용사위원회에 따르면 20만 명 이상의 관중이 내일 행사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는 오후 4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맨하탄이 일대 차량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맨하탄 베테랑스데이 퍼레이드는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군인을 기리지만 특히 생존 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개최되며 행진에는 한국전 등 참전 용사 가족과 사관생도, 직업 군인 등이 참여하고 뉴욕시장을 포함한 주요 정치 인사들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